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7월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그게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는 2,410포인트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월마트발 쇼크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코인 시황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황센터 먼저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여전히 불안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입니다. 우리 업계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보여줬던 상승분을 모두 일시적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전일 대비 4% 넘게 하락하면서 마켓캡도 1조 달러에서 현재 9천억 달러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3%, 그리고 전주 대비는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다시 2만 1,000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꾸준히 상승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 차트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 수수료 비중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강세에 대한 신호가 울리고 있는데요. 이 크립토 퀀트 기고가인 그레이티스트 트레이더스가 최근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 중에 트랜잭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이 수수료 보상 비율이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 현재 지수가 강세 신호로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만간 급등할 수 있는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세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해당 지표가 0까지 내려갔었는데 이 해당 지표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 사이클이 연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단순한 강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강세 사이클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 줄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기고가 또 있고요.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이 단기 홀더 수요들이 최근에 굉장히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각각 2만 불, 3만 불, 4만 불대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단기 홀더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2만 불대에서 극단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매수된 비트코인의 물량 대부분이 현재 매도되지 않고 이 투자자들이 다 홀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인 이 단타성의 매수보다는 가격에 조금 덜 민감하고 그리고 투자 이익보다는 좀 펀더멘털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하락장보다는 조만간 상승 장세로 올라갈 때 이 해당 물량들이 단단한 지지선으로 적용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업계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주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비트코인은 2만 1,0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 큰 폭의 상승폭 보여주다가 오늘은 전일 대비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간 대비도 12% 가까이 빠지면서 현재 가격은 1,300불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9월 달에 있을 이더리움의 기술적 업데이트로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이 이더리움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이 일시적으로는 1,850달러까지도 올라줄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피보나치의 되돌림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1,850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1,3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테더와 USDC를 둘러싼 여전히 업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 전에 테라 사태로 큰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시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테더 같은 경우도 다시 가격이 1불대 정확히 고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한때 테라 사태로 인해서 일부 거래소에서는 테더의 가격이 0.92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이 디패깅 현상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일불대 가격을 회복해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패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테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준비금에 대한 불안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테더와 관련돼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한편 USD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치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케인 리서치에 따르면은 2022년 스테이블 보고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USDC의 시장 점유율이 USDT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는 10월에 USDC의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USDT를 뛰어넘을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올해 USDT의 시장 점유율이 47.5%에서 43.8%로 감소했지만 USDC 같은 경우는 25.8%에서 36.3%로 오히려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한편 올 2분기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전분기 대비는 20% 가까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역대 가장 큰 분기 감소를 기록했는데 이 테라와 관련됐던 이슈들이 가장 컸다라고 하고요. 이 테라의 공급량을 제외하고는 이 전분기 대비 2.6% 감소하는 데 그친 수치라고 합니다. 5위의 BNB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34%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 240불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또한 큰 변동성 없이 가격은 1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리플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11% 넘게 하락하면서 0.33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8위의 카르다노도 전일 대비 6.61%로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전주 대비 무려 22%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 좀 가파른 상승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해당 상승분에 대한 반납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4%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은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현재인데요. 이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상품 전략가죠. 마이크 맥글론이 올 하반기 비트코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구리 가격이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었고 미국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1987년 주식 버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결국 거시적인 이슈로 올 초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 글로벌 경제 이슈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하락세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지만 올 하반기에 채권 선물 강세 지속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가 이제는 미국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좀 신뢰성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미국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미국의 성인 5명 중에 1명은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현재 기술 중립적인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CFTC도 시장 규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한편 IMF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전반적인 세계 금융 안정성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올해 초에 있었던 테라 붕괴 사건 그리고 3에로 캐피탈 등의 사태가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규모의 손실을 안겨다 줬겠지만 이 세계적인 거시적인 금융 시스템을 봤을 때는 사실은 파급적인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홍콩이 현재 암호화폐 도입에 앞장선 1위 국가로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보고서를 조사를 해본 결과 이 홍콩이 암호화폐 도입에 가장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10점 만점에 8.6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가 7.7점, 그리고 스위스가 7.5점으로 3위에 올랐고요. 이 홍콩 안에서 암호화폐 ATM 개수가 무려 150대가 넘는다라고 분석
결과 나왔고 이 홍콩이 암호화폐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한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위 20개 국가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금을 2025년부터는 부과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죠. 앞으로 규제 당국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조여올지도 좀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황까지 체크를 해보고 넘어왔습니다. 코인 시장 분위기도 현재는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특히나 앞서서 IMF 이야기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면서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3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으로서는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할 소식일 것 같은데 반도체부터 바이오 다양한 방면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전일 이제 SK그룹이 미국에 22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미 바이든 대통령하고 SK 최태원 회장 간에 일단 화상 면담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원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대면으로 이제 만날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화상으로 좀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 총수 중에선 세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원래 이제 지난 5월 달에 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220억 달러를 추가해서 총 29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그룹은 이미 작년 10월에 2030년까지 미국에 5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이 이번에 조기 집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SK그룹이 그 당시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분야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과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그다음에 신규 공장 건설, R&D 센터 건립 등 여러 가지 안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좀 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70억 달러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반도체 관련 분야가 150억 달러, 그리고 그린 에너지 분야가 50억 달러, 바이오 관련 분야가 20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조기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기존에 이제 그 2차 전지, 미국 내에 2차 전지 관련된 생산 시설을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온이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1공장, 2공장으로 지금 그 건설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22년, 2023년에 연달아 그 생산 시설이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만약 준공이 다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21.5 기가와트 아워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또 미국 포드사와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를 위한 이제 협력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요. 합작법인 이름은 이제 블루오벌 SK입니다. 이쪽에서도 향후 2026년까지 공장 3곳을 건설하면서 129 기가와트 아워의 생산 능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능력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마 반도체 관련 투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150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작년 말에도 일단 미국 내에 반도체 관련된 R&D 센터,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벤처 기업의 지분 투자를 중심으로 분야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상당히 좀 신중한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R&D
뭐 센터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제조 설비도 미국 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공개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가 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다각도로 뭐 국내외 기업들을 조금 이제 푸시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미국 내 공장 신설로 방향을 선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내 칩 액트 법안 통과 시에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분야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이런 이제 반도체 육성을 하기 위한 이제 강한 드라이브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뭐 칩4 동맹이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말까지 국내에도 지금 한국도 참여 여부를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국내에서도 아마 참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칩4 동맹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 중국이 상당히 반발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반발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국내 그 반도체 그 수출량의 30% 이상을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첨단 기업의 그 어려움도 초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투자와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당연히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나 이 친미 국가들에 대한 동맹을 조금 더 공고히 하는데 이번 투자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반도체 부분에서 짚어봐야 될 포인트까지 투자 포인트 챙겨드렸으니까 투자자분들은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2위에 빛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 업체 화유 코발트와 손을 잡고 중국의 배터리 재활용 합작사를 세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이게 또 국내 시장에 혹은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혹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게 궁금한데 이번 이슈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재활용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중국의 이제 코발트 재련 업체인 화유 코발트와 이제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고 되는데요. 이번 합작법인은 코발트 관련된 분야라기보다는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법인을 설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생산 과정에 이제 폐배터리의 폐기물인 스크랩이나 폐배터리 회수 관련된 부분을 담당을 하고요. 화유 코발트가 이렇게 이제 회수가 된 폐배터리 그 내 안에서 양극재의 주요 성분인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을 하면서 양사간 이제 같이 이제 합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2차 전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원자재난 공급이 가중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2차 전지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내 순수 전기차 글로벌 판매 대수가 473만 대입니다. 전년 대비 112%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030년도까지는 글로벌 차량 판매 대수의 전기차 비중이 한 30% 정도 지금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정도가 되면 연간 2,700만 대에서 3,00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2차 전지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이 이런 급등세를 좀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 하향 안정세는 좀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정된 이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수록 향후에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에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 그 관련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이제 장기 계약 또는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지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다가 폐기하는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수명은 보통 7에서 10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사용 기간이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폐기 처분을 하게 됩니다.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00년도에 15GWh 정도가 되는데요. 2030년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20배 이상 증가한 377GWh로 이제 확대가 될 그럴 예정입니다. 특히 폐배터리에 포함된 여러 이제 소재 자체가 약간은 이제 그러니까 인간한테 위해한 성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할 때도 상당한 이제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이렇다 보니까 폐배터리 내에 있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소재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최근에 연구들을 많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같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서 중요한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 이런 재활용 방안을 좀 더 많이 연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폐배터리에서 관련된 재료를 추출하는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추세고요. 이런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소재 물량 확보를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2030년도까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서 일부분을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금 의무화를 지금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무화 비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발트 같은 경우는 12%, 리튬 4%, 니켈 4%, 그리고 납 같은 경우는 85%를 재활용 소재로 지금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만큼 향후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외 소재 기업들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재활용 분야의 1위 업체는 벨기에의 유미코어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처음에 양극재를 제조했었던 회사입니다. 양극재 제조를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재활용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양극재를 제작하고 있는 화요 코발트나 GEN, 그다음에 블룸프 같은 회사들도 지금 재활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화요 코발트와 그 재활용 사업을 같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요. 미국의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도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이런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세가 좀 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일 상장이 되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 능력으로 봐서 글로벌 5위권의 이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상장을 같이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재활용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코스모 화학이나 에코프로 CNG 같은 그런 기업들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 외에 GS건설의 에네르마,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HY 클린메탈, 그다음에 고려아연 등도 시장 참여를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시장 확대에 따라서 참여 기업은 더욱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신제품 만들기 위한 소재 기업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향후에는 이런 재활용 기업에도 같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개별 이슈가 있죠.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날인데요. 시총 2위에 빛나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향방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2위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가격이 좀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해제되는 물량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기관 투자가 지난 이제 1월 달에 상장을 하면서 그 배정을 받았던 기득권 투자자 물량이 966만 주 정도가 되고요. LG화학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유 지분 81.8%가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LG화학 관련된 지분은 일단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IPO 때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매각 계획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70% 이상 지분율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은 없다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지분율이 81% 정도 되니까 10% 정도는 블록딜을 통한 매각 가능성은 계속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이번에 출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기관 투자자 물량은 지금 두 개 이제 기관 투자자를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와 소규모 기관 투자자로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대형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냥 그러니까 청약을 받은 종목을 그냥 보유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각보다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소규모 기관 투자자, 대표적으로 투자자문이나 투자 일임 회사 같은 경우 말하는데요. 이때 이제 배정받은 물량은 아마 대부분 출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 가격이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지금 30% 이상 지금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상자 가격 이쪽 소규모 기관 투자자들은 물량을 출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출회되면서 당일 주가가 장중에 6%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마이너스 2% 좀 끝났고요. 향후 2주일간 10%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43만 원이었던 주가가 38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유에서 풀리는 물량은 이거보다 더 큰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일부 물량은 국내외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매입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량보다는 그냥 시중에 나오는 물량이 좀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저점인 35만 원대를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이런 이제 물량 부담에 대한 거에 대한 투자에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4월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는 조금 조심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량 부담이 신규 IPO에 미치는 영향, 최근에 이제 IPO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IPO에 미치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이제 횡보를 보이면서 IPO가 많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난주 청약을 하면서 20조 원의 청약 대금이 몰리는 그런 이제 뜨거운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신규 IPO를 할 때 조금 이제 종목별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형주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보다는 알짜 중소형주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관 경쟁률이 높은 그런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은 IPO 투자 방법의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작전 FOMC 회의 결과를 좀 하루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 둔화 우려감으로 불거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좋았었던 나스닥이 1.87%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3%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전일 월마트의 하반기 가이던스 하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유통주들이 하락을 보이면서 지수가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후반에 장 이후에 발표된 MS나 알파벳의 실적도 시장 예상치는 좀 다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내에서는 양사 모두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아주 악화시키는 걸 조금 방어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증시는 2,4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금일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요. 특히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도 86포인트로 하락을 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좀 더 우세한 그런 하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12조 원대로 코로나 이전인 2000년 2월 수준으로 지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일일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작은 이슈로도 주가의 변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다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닥 논쟁이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불안한 그런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외부 환경이 바뀌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전체적으로 아마 좀 관망 분위기도 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또 네.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국내 증시 리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월마트 이슈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어제 우리 장만 보면 코스피는 2,410포인트 선을 조금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확실히 좀 이제 급등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실적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월마트 관련된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특히 이제 월마트 실적 이제 전망이 좀 하향되면서 시간 외에서 좀 급락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존 주가까지 같이 끌어내린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작할 때 이제 지수 선물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다행히 양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분을 좀 만회를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짙게 형성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수는 좀 회복을 하면서 좀 무난하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다는 부분들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에 관련된 실적, 이제 미국 실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관망의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생각보다는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좀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마다 그래도 시장을 좀 안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관련돼서도 이제 거의 정답을 그냥 시장에서는 딱 찍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미국 경제가 이런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까지 내비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은 이 이제 커멘트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릴 것 같아요. 향후에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제 정답은 알고 있으나 추가적인 코멘트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시장 어제 좀 하락분을 좀 만회한 부분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 하락도 분명히 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내려온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은 어느 정도 환경이 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수급이 약간 좀 선순환되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 쪽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잡혔죠. 이런 측면에서 좀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제 또 이제 성장 관련해서 2분기 성장 발표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0.4% 정도를 예상했는데 0.7%.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수 시장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예상외로 또 좋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어제 분위기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더 좁혀서 업종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또 준비해 주신 섹터가 조선 섹터라고. 예, 제가 이제 거의 섹터를 좀 돌아가면서 좀 네, 말씀을 좀 맞습니다. 드리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이제 핵심적으로 계속 봐야 할 섹터가 좀 압축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좀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이 이제 단기간에 봤을 때 좀 가장 큰 최대 악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파업 사태가 좀 종료가 됐죠. 정말 다행스럽게 종료가 됐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LNG의 이제 추가적인 수주의 기대감이 좀 하반기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카타르발 대량 발주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좀 시작이 됐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원래도 LNG 선박에 대한 수주를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LNG 운반선 발주가 지금 최소 91척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추가적으로 15척이 좀 이제 발주가 됐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해도 106척 정도가 지금 LNG 운반선이 발주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 연간 최대로 이제 86척을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올 상반기에 작년의 발주량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카타르발 LNG 이제 운반선 프로젝트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조선 3사가 상반기에 대부분을 좀 가져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카타르발 관련돼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34척이 좀 발주가 됐는데 그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4척, 한국조선해양이 10척,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16척.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34척 중에서 30척을 갖고 오는 그런 쾌거를 좀 거뒀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20척 이상의 또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우조선해양 관련돼서 파업의 여파가 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좀 이제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배를 건조하고 이제 만드는 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수주한 물량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어떤 이제 만드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납기일 관련돼서 설계일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좀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이제 어떤 추가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선 섹터 같은 경우 뭐 수주 섹터에서 가장 좀 수주 이제 산업 중에서 가장 좀 대장주로서 하반기에도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국내 증시 리뷰를 해주시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실적들이 지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조선 섹터. 저희 FP님께서 나오셔서 좀 돌아가면서 좋은 섹터군들에 대해서 늘 강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조선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슈는 파업 이슈 같은 것들이 있지만 관련돼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조선 3사 하반기에도 20척 이상 수주가 예상이 되는 이슈들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대응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그 환경 개선은 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저희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대표님? 일단은 이번 주가 뭐 슈퍼위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 약간 뭐 지뢰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경기, 그다음에 실적 이런 숫자 관련된 부분에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은 한 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FOMC 회의 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2분기 미국 같은 경우 GDP 발표도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기에 관련된 부분들,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숫자에 관련된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관련된 실적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월마트 어떤 실적의 사례를 보듯이 일단은 이제 유통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계속 미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인 여파가 좀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제 하반기 내년에 대한 가이드가 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 네. 사실은 이제 침체에 대한 부분을 뭐 누구나가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수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선반영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을 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주식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코스피 앞에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2,400선. 근데 지금 약간 전고점이 2,420선인데 이 부분을 지금 5일째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런 횡보 흐름을 좀 깨고 좀 2,420선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뭐 유가가 좀 내려간다던가 환율이 뭐 1,300원 이하로 내려가는 어떤 좀 경제적인 좀 지표가 좀 확실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뭐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긴축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완화된 스탠스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수급은 아직까지는 외국인에 좀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지금 뭐 가장 우리가 좀 믿을 만한 건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뭐 외국인이 좀 동시에 들어가는 뭐 순매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실적 시즌하고 다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수급이 상당히 받쳐주는 종목군들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야 될 산이 많은 한 주입니다. 그 안에서 종목을 가려낼 수 있는 조건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투자자분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장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주목할 만한 업종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저희가 놓고 보면 최근에 시총 상위주 위주로 약간 주가가 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등시 중심이 됐었던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축소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로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거래일 전부터 개별 중소형주로 자금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발표 이후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돼서 특정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고, 나머지 이제 분기 실적을 맞이해서 개별 종목 쪽으로 자금이 확산되는 점이라는 흐름에서 시장이 그래도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지금 시장은 급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을 할 점은 대표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해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요소라든지 이러한 영향으로 더 주가가 안 빠지는 종목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하락해 있는 주가 구간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반등이 못 나온 종목, 터무니없이 실적이 감익이 나타나는데 그런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분기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군으로 해서 절대적인 주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즉 덜 오른 그런 쪽으로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 IT의 상승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주가가 레벨업되고, 이런 국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돈이 퍼져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종목 같은 경우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온기를 그대로 좀 받을 수 있는 수혜주가 궁금한데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롯데관광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주도의 관광과 연결해서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향유하는 기업이라고 쉽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확진자의 증대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기준으로 한 10만 명 정도 증가한 흐름이 나타났다고도 하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 차례 주가가 다시금 하락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뚜렷하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좀 아주 진부한 그러한 하나의 업종이다 보니까 주가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미국, 우리나라 공통적인 점이겠고요. 다만 주가의 변동성은 축소가 돼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반영이 된 단계고, 코로나 확진자가 여기에서 드라마틱하게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이 오더라도 키트주라든지 아니면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급부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다시금 챙겨서 봐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성수기, 비록 코로나 확진자가 늘기는 했지만은 성수기 부분과 관련해서 3분기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 이런 기대감도 함께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국면을 반영한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이 매수의 관점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면은 주가는 하루에도 한 10% 이 정도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러한 아이디어의 중점을 통해서 롯데관광개발을 접근을 해봤습니다. 가격 접근으로는 지금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11,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롯데관광개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00원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오늘장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굵직한 기업들 개별 이슈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하루고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좀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네. 미국의 FOMC 결과 같은 경우는 75bp, 100bp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단계입니다. 크게 우려를 미리 할 필요는 없겠고요. 금리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나아가는 방향, 거기에서 빠지는 업종, 오르는 업종, 이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와 같이 미국 시장의 금리라든지 GDP 이런 흐름은 그 정도로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중소형 단으로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맞춰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이 좋았고, 근데 월별 데이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차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연결해서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덴티움 이런 종목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를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도 종목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조 2천억 원 조금 안 되게 발표를 했거든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예상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긍정적이게 나타나는 점, 여기에 따라서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았으니까 이거를 매수한다, 그 관점보다는 이제 바라봤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락업 해제입니다. 3개월 락업이 해제됐을 때는 장중에 저점이 한 6%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수급 요소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LG에너지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가 아니라 뭐 장중에 한 6%, 7%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지금 아직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더 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에 맞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의 이벤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뭐 장중에 한 6%, 7%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는데요. 장중의 흐름은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